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송미인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작품 개관을 볼 건데 이 작품 개관 보기 전에 잠깐만 이 제목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죠. 자, 속은 박스로 체크해주고, 자, 속은 어떤 작품의 이제 속편이란 뜻이에요. 근데 속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뭔가 전작이 있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전작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자, 삼위인곡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임금을 사모하는 연모의 정, 즉 영군지정의 주제의식을 다룬 작품이었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작가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삼위인곡과 그러한 주제의식, 분위기 등등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둘 다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러한 시성의 전개 방식이 조금 더 다르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삼위인곡보다는 송미인곡에서 조금 더 한자어의 사용이 덜하고 순 우리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게 바로 송미인곡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미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세국어의 어휘의 축소라는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중세 때는 미인이 지금처럼 여성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다 아울러서 가리키는 말이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상기해 주고요. 자, 그래서 이 미인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가 가장 표면적인 의미로서 첫 번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다가 표면적 의미 땡땡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임이라고 하는 대상이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 자, 그런데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인 의미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번은 미인의 이면적 의미 땡땡 해주고, 자, 이면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에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뜻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임금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겉으로는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그리움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내포하는 것에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즉 연군지정이라고 한 주제의식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적인 의미로서는 임금의 뜻이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품 개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대는 선조 18년이 되겠어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조 18년이 송강정철이 50세를 맞이하던 시기였었는데 당시에 이 당쟁으로 인해서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전남 창평이라고 하는 것에 은거하게 되었어요. 그때 쓰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가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래를 이어서 바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붙어 있죠. 첫 번째 거는 서정 가사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양반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내용이 두 개가 뜨는 까닭은 아까 우리가 이 개관 보기 전에 이 미인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까닭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정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여성이죠. 이 작품에서 임에 대한 이런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한 사람은 여성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정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표면적인 의미로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첫 번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 표면적 의미 1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서정가사의 뜻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양반 가사는 이면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옆에 같이 체크해주고,
자, 이면적인 의미는 2번이었죠. 우리 아까 여기 이면적인 의미에서 미인의 대상은 임금이라고 했죠. 시적 대상이. 자, 그래서 이 양반 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제의식인 연군 지정이죠.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꼭 확인해줘야 된다. 서정가사와 양반가사의 내용.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서정가사의 정의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뜻인 연군지정의 내면적, 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양반가사의 정의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것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게 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 표면적인 의미를 우리 아까 1번이라고 뒀었잖아요. 1번이 서정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편적인 정서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여성 화자의 그러한 절절한 정서를 다루고 있는 게 1번의 보편적인 주제. 자, 그리고 2번에 양반 가사로서의 그죠? 이 양반 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양반으로 사대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군 지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면적이고 내포적인 의미로 안겨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작가는 굉장히 영리하게 본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송강정서는 당연히 남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라고 하는 이 시적 화자를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명백하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의 정서 있죠? 그러한 애절한 그거를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데 이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정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성 화자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면적인 의미 때문에 서정 가사로서의 정의가 뜨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서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주제의식을 구현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인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확인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서정 가사에 따른 내용으로서 뭐가 돼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혹은 이별의 정한이 바로 이 서정 가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양반 가사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연군 지정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두 번째 것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반 가사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서정 가사는 뭐로 확인해 준다? 이 이별의 정환으로 확인해 준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립을 잘 하고 들어가야 이후에 내신 시험에서 연계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 내지는 이에 따른 주제의식이 유사한 것과 다른 것 물어보는 킬러 문제가 나올 때 아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구성을 볼게요. 자, 구성은 서본 결사의 3단 구성되어 있죠.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사 내용에서는 임과 왜 이별하게 됐는지 그에 따른 사연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본사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밑에 내용을 봤을 때 감녀와 을려의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감녀와 을려의 개념을 뭐로 연결하냐면 이 위에 있는 이
대화체죠. 문답 형식. 요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다른 게 바로 이 시상전개 방식이에요. 시상전개 방식은 아까 사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체인데 반해서 속미인곡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뭐로 되어 있다?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전개해가는 두 번째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인을 편의상, 감녀, 을녀, 혹은 여인 1, 여인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화 상황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는 게 사미인곡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인물의 역할을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면서 누가 좀 더 중심적인 인물이냐라고 봤을 때, 감녀는 위로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감녀는 이제 보조적 인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을녀가 거의 하소연을 하면서 임에 대한 염려, 임에 대한 뭐 사랑과 그리움,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아 이 을녀가 중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할 만큼 자기의 이야기를 다 토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을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감녀는 무엇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하고 위로하고 이제 조언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특징인데 첫 번째 거는 우리 전작의 3인곡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극치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년 바뀌어서 2학년 되고 3학년 돼도 물론 어느 시험에서든지, 그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궁극적으로 수능에서든 어느 시험에서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우리말의 구자가 절묘하여서 문학성이 높다. 우리말의 구자가 절묘하고 한자어의 사용이 3인곡보다는 좀 덜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그러한 문학성이 있다 라고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3번은 개관할 때 정리했었죠. 대화 형식으로 된 작품이라는 점, 이걸 대화체라고 앞에서 한번 정리했지.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의 뜻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대화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문답 형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의인인데요. 의인은 아까 얘기했죠? 이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어서 우리 아까 미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 간략하게 했었잖아요. 자, 추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전문 해설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미인이라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니면 재덕이 뛰어난 사람 등등을 이제 일컫는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으로 확인해 주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미인은 이 임을 이별한 여인인 것을 봤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보편적인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군주의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약된 정리를 보면은, 자, 남녀의 인간적인 정감의 교류를, 이게 바로 이별의 정환이라는 거죠. 그것을 군신 관계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빗댔다라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되죠? 두 가지의 의미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제 명백하게 잘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전문 해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 해설 첫 번째 내용은요, 이
감녀의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저기가는 저 각시 본 적도 한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가는 저 각시에서 각시에다가 동그라미 해주고 이렇게 자, 각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각시는 보통 이제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죠. 이따가 이제 이 질문을 바꿔서 을려가 아 너로구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기 가는 저 각시라고 했으니까 아 너로구나 하고 대답하는 이 사람이 을려가 바로 이 젊은 여자라는 말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 적도 하다라고 하는 걸 보아 감녀와 을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전에 원래 서로 알던 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을려라고 통칭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작가의 주관화된 자아죠. 그러니까 작가의 의식이 대변되어 있는 대리인이 바로 이 대답을 하는 을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질문을 먼저 거는 사람은 감녀지. 먼저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원문에는 감녀냐 을녀냐 여인 일이냐 이냐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저 시험지에도 아무런 감녀 땡땡 을녀 땡땡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본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용상 잘 분별을 해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자, 천상 백옥병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이 좋은 단어가 나왔지. 이별이란 단어예요. 자, 이별이란 단어가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지. 왜냐면 지금 시적 상황을 그냥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시적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라는 건 시적 화자의 정서와 주제의식을 다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당연히 슬픈 거고 슬픔이 다하면 외로운 거고 외로우면 또 그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주제의식은 고전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게 이별의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단어지.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이게 있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지? 자, 그리고 자 요건데 천상백옥경. 자, 천상백옥경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 첫 번째지. 자, 우리 앞에서 그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어떤 거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되게 공들여서 설명했었는데 그 까닭이 이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멀티로 머릿속에 잘 분별이 돼야 돼요. 자, 뭐냐면은 천상백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첫 번째 의미지. 그래서 원래 이 을녀가 살던 곳이 바로 이 천상백옥경이었었는데 이곳을 떠나서 해 다 저문 뒤에 누군가를 보려고 가시냐. 그래서 여기를 떠나와서 지금 어디로 와 있는 거야? 인간계로 내려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계로 내려왔다. 근데 인간계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고? 자, 고전에서 이 천상백옥경은 초월적인 공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랑은 다른 건 거지. 그리고 이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이곳을 이별하고 인간계로 내려오잖아요. 자, 인간계로 내려온다. 이걸 인간계를 하계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기가 천상계고 인간계는 그 아래에 있는 곳이니까 하계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원래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인간계인 하계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살짝 어려운 말인데 그걸 우리는 적강화소가 있다라고 해요. 자, 적강화소가 뭐냐면은 어떠한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 뿌리나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부분이 이제 화소인데 이 적강은 이게 내릴 강자야. 그래서 적은 유배를 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원래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게 적강화소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그 까닭은 이 송강정철이 원래 한양에 임금을 모시면서 경복궁에 있었다가 근데 이 당쟁에 휘말려서
지금 창평이라는 곳에 내려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로는 시적 화자 여성 을려가 원래는 천상 백옥경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뭐였게? 선녀였는데, 그치? 하늘나라 선녀님이었지. 그런데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 죄라는 그 소스가 있어야 돼. 왜냐면 적강이 들어가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어디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된 게 그대로 송강정철 상황과 똑같잖아. 어떻게? 그 경복궁에 있던 인물이 어떤 죄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 그 전남 창평이라고 하는 아래에 그 내려오게 된 까닭, 그러니까 유배로 오게 된 까닭,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미상 임금이 있는 한양 경복궁이다, 이렇게요. 자, 이 내포적인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 감녀 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줘야지. 그죠? 질문해주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이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분별해주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말이 어려운데 바라주자 감녀돼 있잖아. 말하는 사람이 감녀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지. 그죠? 자, 너로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디 가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로구나. 이게 아는 사이야. 그 구면인 거지. 너로구나. 그래서 어와는 괄호로 묶어주고 이게 되게 지엽적으로 영탄법 쓰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맞다고 해줘야지. 너로구나. 이렇게. 자, 이제 쌓인 게 많으니까 얘기해줘야지. 내 사정 이야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 시작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을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지. 되죠? 자, 그래서 이 감녀는 아까 이 물어보는 인물, 이 질문을 던진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을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박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올려 붙는 게 좀 더 이렇게 적절하겠네. 그죠? 이렇게. 이 위로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 그죠?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다는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지. 자,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게 중세 국어에서는 의미가 조금 더 넓었었죠. 그래서 이 얼굴은 몸 전체 혹은 체질이라는 의미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 의미에서는 앞면의 의미만 있으니까 지금 의미 축소가 된 거지. 자, 님이 사랑할 만 했지만은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생각, 이 군은 다른 생각이지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자, 이래야 곁에야 어지러이 굴었기에 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를 박스 처리해주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별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양과 곁에서 그것을 너무 어지럽게 굴었다라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별의 원인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이별의 원인인데 뭐에 대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이렇게 이면서 우리 아까 적강화소는 뭔가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된 거를 적강이다라고 해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자 뭐도 되는 거야? 바로 이 죄. 뭔가 죄를 지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죄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내용 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너는 아영과 교태가 너무 지나쳐서 난 너가 싫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계로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알 방법이 없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을려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이별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연과 교태를 너무 지나치게 굴어서 그래서 나를 인간계로 내보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을려가 생각하는 이라는 게 포인트지. 이미 말한 게 아니고 이미 말한 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내용 일치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한 아연과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지나치게 굴어서 반기시는 낯빛. 낯빛은 바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그 얼굴빛이죠. 얼굴빛.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굴을 이 낯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안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면의 의미로 쓸 때는 이 낯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죠? 그러니까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시냐. 그죠? 뭐 이제 본인이 이별을 당한 이유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겠지. 그러니까 반기는 낯빛이 얘와 다르셨다. 뭐 때문에? 내가 아연과 교태를 너무 지나치게 굴어서.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어하니. 헤어하다는 아주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따져서 헤아리는 거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대구도 확인해주고, 자, 내 몸에 지은 죄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까 적강 얘기 반복적으로 했었잖아. 이게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뭐의 이유? 죄의 이유다. 이렇게.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가치, 뇌는 산이죠. 산같이 쌓여 있으니. 자, 그래서 여기 뇌가치를 체크해주고, 표현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뭐 가치라고 했으니까 뭐로 해주게요? 지규법 해줘야죠. 바로 지규법.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산처럼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작은 거를 부풀려서 표현하는 방법도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해준다? 과장법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자,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 해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이라고 해서 원망을 하고 사람이라고 해서 그 허물을 탓하겠냐. 일종의 뭐야? 서리법이지. 여기 사람의 그러한 허물을 탓할 수 없다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 성으로도 되게 많이 체크를 하는데 바로 여기다가 별표해주고, 자, 수은수구란 뜻이죠. 수은수구. 자, 수은수구의 단어 뜻이 뭐냐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은수구라는 단어를 이 고전에서는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관습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서러워 풀어서 그것을 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 조물의 탓이로구나. 자, 여기를 박스 처리해주고, 자, 여기서 보면은 다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다 나의 팔자다,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론적인 체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내 타고난 그냥 팔자로구나. 다 남 탓할 게 없고 다 그냥 자기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운명론적 체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제 과하게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보면 이제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본인에 대한 자책의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운명론적인 체념이다. 내지는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 이 운명론적인 내용 혹은 자책으로 확인을 해주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정서를 드러내는 게 이 내용 연군 지정을 주제의식으로 하는 작품상 그다지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지에서 잘 분별을 해줘야 될 거다.